9월 신규주택 판매가 75만 9천 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8월 신규주택 판매가 67만 6천 건이었으니까요. 12.3%가 증가한 것입니다. 예상치는 0.7% 증가로 전망을 했는데 상당히 크게 웃돈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이 정도 증가폭은 22년 8월 이후에 가장 큰 월간 증가율로 기록을 했고요. 1년 대비로 놓고 봤을 때 22년 9월이 56만 7천 건이었으니까 이때랑 비교를 해보면 33.9%나 증가를 한 부분입니다. 차트로 보시게 되면 뭐 이런 흐름이 나오는 것이죠. 바닥을 찍었다가 지금 크게 증가를 해서 75만 9천 건 이렇게 집계가 된 것인데요. 신규주택 판매가 이렇게 늘어난 것은 제가 예전부터 몇 번 안내를 드리긴 했습니다만 지금 모기지가 역대급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8%를 넘어간다는 건 사실 신규 거래를 한다라는 게 말이 되지가 않는 것이죠. 28년 만에 최고치 수준에 올라섰는데 그런 와중에도 신규주택 판매가 75만 9천 건으로 집계되고 22년 9월 대비 거의 34% 정도나 증가할 정도니까 큰 폭의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신규주택 판매가 이렇게 늘어난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가격부터 살펴봐야 되는데요. 중앙값과 평균 가격 모두 지난달보다 하락을 했습니다. 가격이 떨어졌다라는 뜻인데 23년 9월 신규주택 판매의 중간 판매 가격은 41만 8,800불입니다. 직전 달에는 43만 불 정도였으니까 더 떨어진 것이고 1년 전에는 47만 7천 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평균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균도 지난달에 51만 4천 불이었는데 이번 달은 50만 4천이니까 한 만 불 정도가 더 떨어진 것이죠. 일단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다. 요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거를 보셔야 됩니다. 신규 주택과 기존 주택 간의 매매 거래량 차이를 보셔야 돼요. 신규 주택 건수가 이렇게 증가를 했다고 하더라도 전체 주택 부동산 시장의 규모를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 부동산 시장 중에 이 기존 주택, 주황색이죠. 기존 주택의 시장이 한 80에서 90%를 차지합니다. 대부분이 이 세컨드리 마켓에서 나오죠. 이제 파란색 신규 주택은 나머지 신규로 공급되는 물량이기 때문에 많을 수가 없습니다. 한 10% 수준에서 거래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 차트는 예전 자료이긴 하지만 신규 주택과 기존 주택 간의 그 거래량 차이를 그 볼륨을 비교하기 위해서 가져온 거니까요. 이 정도 차이가 된다 이렇게 가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 차트로 설명이 되겠죠. 이 주황색 기존 주택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거래 건수가 줄고 판매량도 줄지만 이 신규 주택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죠. 이 얘기는 기존 주택은 과거 3%대 모기지로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죠. 이 3을 가지 않는다면 계속 3% 모기지를 이용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사를 가게 되면 새로운 모기지 8%를 적용받아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아무도 이사를 가지 않겠죠. 매물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부동산은 기존 주택에서 나오는데 기존 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거래량이 축소될 수밖에 없고 일부 신규 주택 위주로 공급이 되다 보니까 어쩌면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도 나올 수도 있고 지역에 따라서는 그리고 줄어든 거래량에서 일부분만 지금 신규 주택 거래가 잡히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거래량이 없는 상황이죠. 어찌 보면 거래 절벽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에서의 이런 판매량은 큰 의미를 두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지금 신규주택 공급업자들이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기지가 한 8%로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모기지 비용 중 일부를 보조해주는 정책들도 함께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높은 모기지를 어느 정도 보조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모션 행사를 하기 때문에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나라 예전 미분양 판촉 행사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 할인 혜택도 주고 디스카운트도 해주고 기타 등등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물론 일부 극소수의 부자들이 이런 다양한
뭐 가격도 낮고 할인 행사들도 있기 때문에 현금으로 뭐 사는 분들도 계시겠죠. 한마디로 대출 이자를 조금 지원해 주는 것이죠. 일단 30년 모기지가 한 8%, 그 중에 일정 부분, 일정 기간을 이 스폰서가 대납을 해주는 겁니다. 뭐 대략적으로는 한 3년이라는 기간 동안 대출이자 한 2%에 해당되는 부분을 스폰서가 지불하는 방식, 바이다운 프로모션이 지금 신규주택 물량을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나라도 뭐 미분양이 한참 많았을 때는 아파트 사면 자동차도 주고 그랬습니다. 뭐 금액도 낮춰주고, 당시에도 제가 기억으로는 금리가 상당히 높았고 여기저기 이제 앞으로는 저금리 시대 오지 않는다 뭐 이런 기사들도 되게 많이 쏟아졌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뭐 어찌됐든 일단 이게 뭐 바이다운 프로모션이라서 뭐 엄청난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 미분양 정책들 밀어내기 할 때 보면 중도금 뭐 이자 대납 하잖아요. 뭐 그 정도 정책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전체 가격을 낮춰주는 방식도 있습니다. 뭐 땡처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클로징 비용을 100% 지불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대략 뭐 한 5% 정도 전체 금액에서 5에서 6% 정도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거니까.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뭐 이런 할인 제도라든지 뭐 바이다운 정책이라든지 뭐 이런 프로모션을 통해서 물량을 소화하고 있다. 억지 소화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기저에는 모든 것들이 조만간 금리가 내려갈 것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이렇게 계약도 하고 프로모션도 하고 거래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즉 3년 후 다시 재융자를 받아서 낮은 모기지로 갈아탄다, 이 생각을 기저에 깔고 지금 신규 거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말이 나와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사실 우리는 채권 시장에 대해서 뭐 이번에 ETF가 발달을 하면서 처음 투자를 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어찌 보면 채권 시장 매크로 분석은 우리 모든 투자 활동의 가장 기본이 됐던 요인입니다. 우리가 부동산 투자할 때 지금 부동산 거래 안 해보신 분들이 계실래나 모르겠지만, 부동산도 사실 모든 매크로 기반 위에서 거래되는 거 아닙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지금 이렇게 모기지가 튀고 거래가 어려워지고 가격이 떨어지고, 얼마나 지금 빚을 많이 대출하신 분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많은 분들, PF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PF 같은 경우는 지금 틀어막고 있는 상황이죠. 뭐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낮춰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유럽 대부분 나라, 독일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금리 시대가 도래하지 않는다면 생존할 수가 없는 환경을 이미 다 만들어 놓은 상황인 것이죠. 일단 채권 시장의 최근의 관심은 채권의 물량 증가, 즉 채권 발행 규모 확대에 쏠려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며칠 전에 자금 차입 계획 관련해서 4분기도 조금 조정될 가능성이 있지 않냐, 뭐 이렇게 영상을 좀 올리기도 했었고요. 즉 채권 발행 규모가 지금은 장기물 위주로 좀 크게 늘린 부분이 있다고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보시게 되면 4분기 같은 경우에는 3,385억 달러 수준으로, 이게 이제 쿠폰이니까 장기채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상당히 크게 늘린 겁니다. 전분기만 보더라도 1,778억 달러 규모였으니까 이게 장기채 위주로 크게 늘렸다 하면서 장기물 턴 프리미엄이 올라가고 장기채가 급등하는 그런 대표적인 주요 요인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그만큼 지금 채권 시장의 모든 관심, 채권을 비롯해서 주식도 마찬가지죠. 물량 증가, 채권 발행 규모 확대에 지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곧 재정 지출 확대고 재정 적자가 이어지는 가운데 부채 문제로 또 이어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결국 저는 이제 4분기 자금 조달 계획 발표 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기채 위주의 자금 조달 계획이 어느 정도 변경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4분기 자금 조달 차입 계획은 10월 30일 다음 주 월요일 날 발표가 되니까요. 한번 좀 유념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 이유는 애초에 예상과 달리 지금 4분기 자금 조달 차입 계획에 있어서 장기채 위주 자금 조달 계획의 변경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이유는 이미 TJ 잔고가 7,500억 달러가 올해 말 목표였는데 이미 이 부분을 상회를 했습니다. 따라서
목표 잔고를 상회해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리해서 고금리로 장기채를 오랫동안 납부해야 될 만한 요인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어느 정도 장기채 발행 물량을 조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다음 주 월요일도 그렇지만 다음 주 수요일, 11월 1일도 마찬가지로 채권 발행 규모를 좀 체크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기물이 실제 예상처럼 채권 발행 규모가 이어질지 아니면 좀 조정이 되면서 좀 줄어들지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전체 신규로 늘어나는 채권의 발행 규모고 여기서 또 세부적으로 뜯어봐야겠죠. 단기와 장기로 살펴봐야겠고 이거는 TGA 잔고 7,500억 달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상회했습니다. 무리해서 장기채를 고금리로 오랫동안 이자를 납부한다? 바보가 아니면 그렇게 정책을 할 이유가 없겠죠. 최근 채권 시장은 채권 물량 발행 증가로 인한 그런 리스크 요인으로 이 부분도 조금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새로 업데이트 되는 대로 바로바로 공유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